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생각한다. 62 이은주. 35년간 한 집에서 살아온 이 여자에게 하루는 기계처럼 돌아간다. 밥 차려줘. 세탁물 좀 챙겨줘. 병원 예약 좀 해줘. 남편 말은 언제나 명령조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다. 그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은주는 묵묵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한다. 결혼 초기엔 사랑이라고 믿었다.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니까 집안일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던 시절엔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하지만 큰아들 준호가 결혼해서 분가하고 둘째 딸 미영이도 취업 후 원룸에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은 텅 비었다. 엄마, 요즘 어때? 가끔 미영이가 안부를 묻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다. 남편과 나누는 대화는 하루에 10문장도 안 된다. 그마저도 이거 해줘, 저거 사와라는 지시나 요구사항뿐이다. 저녁이면 남편은 TV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시사 프로그램을 본다. 은주는 설거지를 마치고 옆자리에 앉아도 남편은 화면만 본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 동창회에서의 만남. 은주야, 정말 오랜만이다. 3년 만에 참석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김태준을 마주쳤다. 학창 시절엔 그저 같은 반 친구였는데 지금 보니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단정하고 온화한 인상이다. 태준아, 너도 그동안 잘 지냈구나. 그럼 은주 너는 여전히 예쁘네. 결혼 잘했다며?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남편에게서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태주는 자연스럽게 은주 옆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뭐 하면서 지내?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해. 너는? 나도 얼마 전에 정년퇴직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야.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갔어. 태준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으며 은주는 괜히 미안해졌다. 한편으론 혼자 사는 태준이 외롭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힘들었겠어.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 그런데 지금은 좀 괜찮아. 오히려 요즘엔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새로운 인생. 그 말이 은주의 가슴 깊이 박혔다.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기계처럼, 그림자처럼 사는 게 아닌 진짜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 말이다. 동창회가 끝난 후 태준이 제안했다.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 더 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긴 아쉽네. 카페에서 태준과 나눈 대화는 3시간이나 이어졌다. 학창시절 추억부터 시작해서 결혼 생활,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은주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은주야, 솔직히 말하면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갑작스러운 고백에 은주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뭔 소리야? 갑자기? 학창 시절부터 그랬어. 그런데 너무 내성적이어서 말도 제대로 못 걸었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후회돼. 62세에 듣는 고백이라니. 은주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여자로서 느끼는 설렘 말이다. 태준아, 우린 이제 다 늙었잖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은주야, 나랑 가끔 만날 수 있을까?
그냥 친구로서 말이야. 그날 밤 은주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때문이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며 죄책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비밀스러운 만남들. 태준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사흘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만났다. 주로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가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는 시간을 이용했다. 오늘 뭐 했어? 태주는 항상 은주의 하루를 궁금해했다. 그동안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평범한 일상을 누군가가 궁금해한다는 것만으로도 은주는 행복했다. 별거 없지 뭐. 장 보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고생 많다.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데 남편은 고맙단 말도 안 하나. 태준의 따뜻한 위로에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괜찮아. 원래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 무슨 소리야. 부부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하는 거지. 은주, 너만 희생할 이유가 없어. 태주는 은주를 여자로 대해줬다. 남편이 있게 만들었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게 해줬다. 옷차림에 신경 쓰게 되고 화장도 다시 하기 시작했다. 오늘 화장 진짜 예쁘게 했네. 원래도 예뻤는데 더 예뻐졌어. 태준의 칭찬 한마디에 은주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집에서 빨래를 하면서도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미소가 났다. 만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처음엔 카페에서 차만 마시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당도 찾아다녔다. 은주야, 이거 선물이야? 태준이 내민 것은 예쁜 목걸이였다.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은주 목에 이 목걸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남편에게서 받아본 적 없는 선물이었다. 결혼 35년 동안 생일 선물, 결혼 기념일 선물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목걸이를 차고 집에 돌아온 은주를 남편이 봤다. 목걸이 그거 뭐야? 아, 이거? 동창 모임에서 받은 거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TV를 봤다. 태준과 만날 때마다 은주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태준이 제안했다. 은주야, 우리 여행 한번 갈까? 1박 2일로? 여행? 그런 건 안 돼. 왜 안 돼?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그냥 친구끼리 여행 가는 거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걸. 금단의 선을 넘다. 결국 은주는 태준과 함께 강릉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남편에게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단체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했다. 진짜 오랜만에 바다 보네. 강릉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태준과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은주야, 행복해. 응,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그날 밤 둘은 자연스럽게 한 방을 썼다. 64세 나이는 많았지만 서로를 원하는 마음만큼은 젊은이들 못지 않았다. 괜찮아. 후회하지 않을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 그렇게 은주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불륜이라는 금단의 선을 넘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은주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속으로는 태준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오늘 남편 몇 시에 들어와? 8시쯤 될 거야. 요즘 친구들이랑 당구 치는 재미에 푹 빠져서. 그럼 우리 6시까지 시간 있네. 모텔에서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처음엔 죄책감도 들었지만 태준과 함께 있으면 그런 감정들은 사라졌다. 은주야, 사랑해. 3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남편은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연애 시절에도 결혼 후에도 나도 사랑해, 태준아. 나이가 들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 은주야, 너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태준의 달콤한 말들은 계속됐다. 은주는 그 말들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나도 그래. 태준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정말? 그럼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겠네. 당연하지. 이제 태준이 내 전부야.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전부라고 믿었다. 태준은 계속해서 은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목걸이, 귀걸이, 향수, 옷. 은주에게는 모든 것이 소중했다. 이런 거 자꾸 사오지 마. 돈 아껴야지. 뭔 돈이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이 듣고 싶었다. 남편에게서는 들어볼 수 없는 말이었다. 만난 지 8개월쯤 됐을 때 태준이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다. 은주야, 좀 부탁할 게 있어. 뭔데? 말해봐. 사실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 투자한 게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얼마나 부족한데? 500만 원 정도. 다음 달에 바로 갚을 수 있어. 정말 급해서 그래. 은주는 망설였다. 5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다. 사업. 무슨 사업 하는데? 부동산 투자 사업이야.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투자하게 됐어. 정말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태준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워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지 않나? 그래. 도와줄게. 하지만 정말 다음 달에 갚아야 해. 고마워. 은주야, 정말 고마워. 사랑해. 은주는 자신의 적금을 해약해서 500만 원을 태준에게 건넸다. 남편 모르게 만들어 놓은 은주만의 비상금이었다. 한 달 후 태준은 약속대로 500만 원을 갚았다. 은주는 안심했다. 역시 태준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 후로도 태준의 돈 부탁은 계속됐다. 두 번째는 800만 원, 세 번째는 1200만 원. 매번 급하다고 했고 매번 곧 갚겠다고 약속했다. 사업이 잘 안 되나 봐. 아니야. 잘 되고 있어. 그런데 확장하려니까 자꾸 돈이 필요해. 조금만 더 참아줘. 은주는 의심하지 않았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도 젊을 때 자영업을 할 때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차곡차곡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보험도 해지했다. 그래도 부족해서 살림비를 아껴가며 돈을 마련했다. 은주야, 정말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괜찮아. 사업이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태준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태준이 마지막으로 큰 부탁을 했다. 은주야, 정말 미안한데 이번엔 좀 큰 금액이야. 얼마나? 3천만 원.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에 사업이 확 풀리면 모든 걸 갚을 수 있어. 3천만 원. 은주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3천만 원은 너무 커.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남편 퇴직금 있지 않아? 잠깐만 빌려주면 돼. 3개월 후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남편의 퇴직금을 건드리자는 것이었다. 은주는 망설였다. 그건 남편이 알면 큰일 나. 모르게 하면 돼. 3개월만 빌려주면 되잖아. 그 사이에 갚을 테니까. 태준이 간절히 부탁했다. 눈시울까지 붉어져 있었다. 정말 마지막이야. 은주야, 이번만 도와주면 우리 여유롭게 살 수 있어.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랑 새로운 인생 살자. 이혼, 새로운 인생. 은주가 꿈꿔왔던 말들이었다. 정말 3개월 후에 갚을 수 있어. 약속해. 사랑하는 은주한테 거짓말할 리 있겠어? 결국 은주는 남편 몰래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35년간 성실히 일해온 남편의 퇴직금 중 일부였다. 손이 떨렸지만 태준과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고마워. 은주야, 정말 사랑해. 곧 좋은 소식 들려줄게. 태준이 3천만 원을 받고 가던 날, 은주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3천만 원을 건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태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매일 연락했는데 은주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했다. 태준이 전화를 꺼놓은 적이 없었는데 메시지를 보내봐도 답장이 없었다.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은주는 점점 불안해졌다. 태준이 일하는 곳이라고 했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다. 김태준이요? 저희 회사에 그런 분 없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분명히 거기서 일한다고 했어요. 확인해봤는데 없습니다. 태준이 일한다던 회사에 그런 사람이 없다니. 한 달이 지나도 태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은주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태준과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다. 함께 여행 갔을 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건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았다. 남편이 통장 정리를 하다가 정기예금이 해지된 것을 발견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야! 이게 뭐야?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통장을 들고 왔다. 정기예금이 왜 해지됐어? 3천만 원이 어디 갔어? 은주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똑바로 말해. 내 퇴직금으로 뭘 한 거야. 결국 은주는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태준과의 만남부터 불륜, 그리고 3천만 원을 빌려준 일까지. 뭐라고? 불륜. 그것도 사기꾼하고?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가 붉어졌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내 퇴직금까지 갖다 바치고?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남편은 분노에 떨며 소리쳤다. 소식을 들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들,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서 될 일이에요? 아빠 퇴직금을 사기꾼한테 줬다고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뭐예요? 아빠는 뭐고요? 미안해. 미영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자녀들은 엄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62세의 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르고 가족의 돈을 날렸다는 사실을.
남편은 결국 경찰서에 사기 신고를 했다. 김태준이라는 사람이 제 아내를 속여서 3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었다. 한 달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죄송합니다. 김태준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3천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돈이 됐다. 이혼하자. 남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35년을 믿고 살았는데, 이런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계속 살아? 난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남편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다. 불륜도 모자라 가족의 미래까지 망쳐놨으니 집은 내가 가져간다. 당신은 나가. 그럼 난 어디서 살아? 그건 내가 알바 아니야. 당신이 알아서 해. 이혼 조건은 가혹했다. 은주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다. 집도 예금도 심지어 가전제품 하나도. 자녀들도 아버지 편을 들었다. 엄마, 우리도 더 이상은 못 봐드려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했어요.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결국 은주는 월 3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좁은 공간.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고 부엌도 공용. 냉장고 한 칸을 배정받아 김치통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 아줌마, 이거 아줌마 김치 맞아요? 냄새가 너무 나는데요. 20대로 보이는 남자가 불평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김치통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밤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술주정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고시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은주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식당 일이었다. 아줌마, 여기 좀 다시 닦아주세요. 20대 젊은 손님이 지적했다. 네, 알겠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참아야 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태준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분명히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가족을 망쳤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리웠다. 일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문득 태준이 생각났다. 자녀들의 소식도 끊어졌다. 아들은 승진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직접 축하해 줄 수도 없었다. 딸은 연애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것도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3년이 흘렀다. 은주는 65세가 됐고 어디를 가도 거절당했다. 식당 알바도 청소 일도 더 젊은 사람들을 선호했다. 고시원비를 밀리기 시작했다. 아줌마, 이번 달까지는 봐드릴게요. 다음 달에도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고시원 사장의 마지막 통보였다. 고시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은주는 생존을 위해 더 힘든 일을 찾아야 했다.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진짜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다. 명절이 되면 고시원은 더욱 조용해졌다. TV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먹는 장면들이 나왔다. 예전엔 은주도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었는데 아들은 잘 살고 있을까? 딸은? 가끔 길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손자, 손녀와 함께 걷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팠다. 나도 손자나 손녀가 있을 텐데. 볼 수 없는 손자, 손녀들. 3년간의 고된 노동은 은주의 몸을 망가뜨렸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고 혈압도 높아졌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다.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로 버틸 뿐이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태준에 대한 감정은 더 복잡해졌다.
분노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다. 사랑도 있었고 증오도 있었다. 그래도 그때 나한테 해준 말들은 좋았어. 오랜만에 여자로 살 수 있었어. 그 짧은 행복이 이 모든 불행을 불러왔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 살아있다고 느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은주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니,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초라해서였다. 이렇게 끝내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은주 씨 맞으시죠? 김태준 사기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경찰서였다. 3년 만의 연락이었다. 김태준이 검거됐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진실은 상상보다 잔혹했다. 피해자가 총 13명입니다. 모두 50대 이상 중년 여성들이고요. 은주만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잡혔나요? 마지막 피해자가 사채를 빌려서까지 돈을 주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어요. 그때 가족들이 신고해서 집중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은주와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것이다. 총 피해 금액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다 써버려서 회수 가능한 건 1천만 원 정도예요. 3억 원 중 1천만 원. 은주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몇백만 원이었다. 재판 당일 은주는 3년 만에 태준을 다시 봤다. 수갑을 찬 채로 앉아있는 그는 예전의 다정한 모습이 아니었다. 피고인,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나? 판사가 물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짧고 건조한 사과. 은주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사과치고는 너무 가벼웠다. 판결이 내려졌다. 2년. 법정을 나서면서 은주는 허탈했다. 이게 끝인가? 2년 후에 그는 또 다른 여성들을 속일 것이고 자신은 여전히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버텨나가야 할 것이다. 피해 배상금으로 받은 300만 원으로는 빚진 고시원비를 내는 것도 빠듯했다.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고 일할 수 있는 곳도 줄어들었다. 지금 은주는 69세다. 고시원에서 7년째 살고 있다.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체력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우 버티고 있다. 이제 남은 건 시간뿐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그냥 살아가고 있다. 죽을 용기도 제대로 살 힘도 없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을 때 남는 건 폐허뿐이다.